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15조 7,743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4,753억 원이 순증돼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대로 올라섰습니다. 네, 하지만 농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농식품부 소관 예상이 순증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직불제 예산 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입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국회는 512조 3천억 원 규모의 2020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5조 7,743억 원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4,75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1조 1,147억 원, 7.6%나 증가한 겁니다. 전년 대비 증감률 기준으로 2010년 이래 최대 증가폭입니다. 농식품부 소관 세부 사업 가운데 신설됐거나 정부안보다 증액된 항목은 42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따른 예산 증액이 가장 컸습니다. 공익기능 증징직불 예산이 정부안보다 2천억 원 증가한 2조 3,610억 원 규모로 결정됐고,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따라 2019년산 쌀의 마지막으로 지급될 변동직불금 예산은 2,384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외에도 직불제 이행 점검이나 사업 관리 등을 위한 예산도 새로 반영됐습니다. 올해 자연재해가 특히 심했던 점을 감안해 농업재해보험 안정화를 위한 재보험금 예산도 정부안보다 993억 원 늘어난 1,193억 원이 투입됩니다.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는 35억 원이 지정되는데, 이 사업은 예상당국의 반대로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었지만 국회에서 부활했습니다. 가축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증액도 눈에 띕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세부 사업이 많아지면서 관련 예산이 정부안보다 201억 원 순증됐을 뿐 아니라 살처분 보상금, 백신 지원 등의 예산도 모두 증가해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3,60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반면 예산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심사위원회가 감액을 주문한 21개 사업 중 논타작물 재배 지원, 자유무역협정 폐업 지원, 피해보전 직불 등 15개 사업은 삭감됐습니다. 다행히 시범사업 자초위기에 몰렸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농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국가 전체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농업 예산이 순중한 점은 높이 사나 직불제 확대 규모 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입니다. 농업계의 요구보다는 조금 부족한 2조 4천억으로 통과가 돼서 좀 저희는 2조 6천억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의 목소리이긴 했거든요. 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 국내 농업에 가져올 위기가 엄중한데도 농업 예산 비중이 국가 예산의 3% 수준에 그친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힙니다. 여전히 전체 국가 예산 증가율보다 농업 예산 증가는 못 따라가는 것이고요. 역대 국가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공익형 직불제 예산도 당초 농해수위에서 3조 원으로 예결이 올라갔는데 결국 2.4조 원 정도로 약 한 6천 원 정도가 삭감돼서 농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한편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 근거와 2018-2019년 산 쌀에 적용할 목표 가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은 13일에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전망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공익형 직불제가 농업계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대대적인 농업 직불금 개편이라 농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합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 후 개도국 지위 포기를 규탄하고 직불금 개편을 반대하는 농민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을 완전히 국가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에요. 농민들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기본 축을 지키는 게 쌀이라 생각하고 그 변동직불금은 그 축을 지키는 주요 보호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쌀 직불금은 고정과 변동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논 1헥타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고정 직불금과 미리 정해둔 목표 가격과 해당 수확기 평균가를 비교해 그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변동 직불금이 있습니다. 특히 이 변동 직불금은 가격 폭락이나 폭등으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에 돈을 추수를 해서 돈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농약값도 갚고 대출금도 갚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사실. 농민들한테 있어서 직불금이나 또 변동직불금이나 이런 거는 최저임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농가들한테는 필요한 금액이에요. 이처럼 변동 직불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3년간 직불제에 쓰인 예산이 한 해 평균 2조 원을 넘기면서 개편 필요성은 이미 2, 3년 전부터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농과 영세 소농 간의 지원 규모 격차와 쌀에만 지원이 치우쳐 농작물의 다양성을 해친다는 문제가 거듭 지적됐습니다. 밭농가는 쌀과 달리 면적에 따른 고정 직불금만 지급되는 데다 면적당 단가도 다릅니다. 논이 헥타르당 100만 원인 반면 밭은 55만 원에 불과합니다. 밭농사를 하는 농민들이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시행을 바라는 이유입니다. 쌀농가는 가격이 떨어지면 변동직불금을 통해서 가격을 지지해주는 정책들이 있지만 밭농업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지지해주는 정책이 아예 없습니다. 이러한 밭농업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쌀농업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려서 밭농업도 쌀농업만큼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관련해 농지의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화하겠다는 기본 방안만 밝힌 상태입니다. 소농과 대농의 직불금 수령액 격차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하면 선진국형으로 농정이 간다는 건데 이제 변동직불 같은 어떤 가격에 반응하는, 그러니까 가격에 대응하는 직불제 같은 거는 이제 많이 할 수 없게 되고요. 생산 비연계형 직불로 가야 된다는 게 바로 이제 그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농정 예산들이 재편, 구조조정이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닥쳐온 농업 직불제 개편, 농가 소득 제고와 농업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운영 방침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셉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8시 30분 이슈 현장 속으로에서 전해드립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고령화와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농산어촌을 위해 정부가 사회적 경제를 접목시킨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농산어촌의 사회적 경제 활동과 지역 활성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농산어촌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경제 활동을 통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농산어촌의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고 활력을 더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농산어촌 정책과 별도로 운영돼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경제와 연계해 농산어촌을 활성화하고자 5가지 추진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하고 또 농산어촌의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는 그런 하나의 대안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 추진 과제는 농산어촌의 사회적 경제 저변 확대, 사회적 경제 환경 조성, 지역 활성화 사업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참여 확대, 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참여 확대,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등입니다. 우선 농산어촌의 사회적 경제 저변 확대를 위해 농림어업인 대상 교육에 사회적 경제 사례와 정책 소개를 포함하고 소비자 단체와 사회적 경제 간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련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사회적 경제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주민주도 교육 문화 프로그램,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활동, 산림활용 공동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의 사회적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자원으로 연계할 핵심 리더를 양성하고 창업 및 금융 판로 등도 지원합니다. 특히 귀촌인이 사회적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농업 거점 농장을 통해 지역 자원을 연계할 인력으로 양성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역 활성화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의 전 단계에 사회적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책 사업과 연계한 사회 서비스 제공도 다양화됩니다. 농촌 유학, 숲체험 교육 사업,
농촌형 교통 모델 등 사회 서비스 관련 정책 사업에 사회적 경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련 사례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에 해당하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사회적 가치 창출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여도도 높일 방침입니다. NBS 뉴스 이영가입니다.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이 내년 1월 31일로 확정됐습니다. 농협중앙회를 4년간 누가 이끌지를 결정하는 회장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번 선거는 예비 후보자 제도가 처음 도입돼 이전 선거와는 다른 분위기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주요 선거 사무 일정을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내년 1월 31일 실시한다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선거는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바로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입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 모두에게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권리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7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도입됐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달 19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는 최대 28일 동안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 문자 메시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농협중앙회가 사전 공개한 행사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 화상, 동영상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건 허용되지 않고 선거 벽보를 붙이거나 어깨띠, 위옷,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불허됩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농협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 3개 시도 이상에 걸쳐 50인 이상, 100인 이하 조합장의 추천을 받은 등록 신청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입후보 예정자들의 사직 기한도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경제금융지주와 계열사, 농협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의 상근 임직원과 조합감사위원장은 이달 12일, 즉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또 농협중앙회 비상임 임원과 조합감사위원, 농협중앙회와 경제금융지주 계열사 비상근 임원은 후보자 등록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 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만 현직 조합장은 사직하지 않고 출마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내년 1월 12일에서 14일까지 작성되고 21일 확정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내년 1월 18일에서 30일까지 총 13일간입니다. 선거인은 선거 당일인 1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 모여 투표합니다. 당선인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로 결정됩니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가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이번 선거에서부터는 결선 투표 때에도 후보자들이 선거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결선 투표를 앞둔 후보자들이 1차 투표 탈락 후보자를 지지했던 선거인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만약 부정선거를 발견할 경우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면 1억 원 이내의 포상금이 신고자에게 지급됩니다. 부정선거 발견 시 선관위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거나 농협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해 신고하면 됩니다. 선관위는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련 법률과 정관 등에 따라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사전 안내 예방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인 매수 및 금품 제공, 비방 학색 선전 행위 등 중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선거법과 선거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도입된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전년 대비 35.5% 증가한 45,597가구이며 가입 면적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62,024헥타르입니다. 올해는 잦은 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아 농가 피해가 컸지만 재해보험 가입 덕분에 가입 농가의 84%인 38,427가구가 94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도 관계자는 농민들에게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와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최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충남도 중장기 산림정책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선포한 중장기 정책은 숲으로 그린 행복 충남을 비전으로 생활환경 서비스 확대, 관광 자원으로서의 산림 가치 증진, 전통적 산림산업 기능 강화 등 3대 목표로 짜여졌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2028년까지 3조 552억 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산림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산림복지시설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산림 정책과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농업연수단 14명을 초청해 오는 14일까지 도내 우수농업 현장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요 방문지는 문경 사과 APC, 청도 버섯농장, 성주 과체류 시험장과 고령 딸기 농장, 상주 RPC 등입니다. 도는 이 기간 인도네시아 수출 주력 품목인 버섯 등의 신선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며 6차 산업 관련 상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시장 잠재력과 경북의 우수한 농업 인프라가 양국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 우호 관계 증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2017년 국립종자원의 품종 보호 등록을 마친 제주형 감자 탐납 품종을 이달 중 카자흐스탄에 국제 품종 보호 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원 예정인 탐나 감자는 지난해 3월 중앙아시아 키르기즈 공화국에 이어 중앙아시아 내 두 번째 국제 품종 보호 출원입니다. 탐나 감자는 더댕이병에 강하면서 모양이 둥글어 상품성이 높고 식미도 뛰어나 중앙아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 농기원은 2023년까지 총 2,200톤, 9억 원 상당의 탐나 감자를 중앙아시아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미래 먹거리의 핵심은 양보다 질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친환경 농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환경 농법의 한 방법으로 천정농법이 있습니다. 천정농법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국내 천정농법의 현주소까지 오늘 풀어쓴 농업백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천적이란 뭘까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 잡아먹는 동물을 잡아먹히는 동물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쥐의 천적은 뱀, 배추 흰나비의 천적은 배추나비 고치벌, 진딧물의 천적은 무당벌레인 식이죠. 농업에서는 농사를 망치는 해충을 먹이로 삼거나 알을 낳는 데 이용해 해충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곤충을 천적곤충이라고 하고 이런 천적곤충을 이용해서 병충해를 방지하는 영농법을 천적농법이라고 부릅니다. 농약 사용을 줄일 수 있고 해충을 방지하는 데 들이는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는 셈이죠. 천적은 해충을 씹어먹거나 즙을 빨아먹는 포식자와 해충의 기생에서 결국 죽게 만드는 기생자, 크게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포식자는 무당벌레나 풀잠자리, 사마귀, 딱정벌레가 대표적인데요. 일반적으로 해충보다 몸집이 크고 일생 동안 여러 마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해충을 없애는 속도가 빠릅니다. 반면 기생자에는 알벌, 검정알벌, 부채벌레, 기생파리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들은 해충의 몸 안이나 밖에 알을 낳습니다. 기생성 천적은 포식성 천적에 비해 체구가 작고 일생 동안 주로 한 마리의 숙주 해충만 죽입니다. 고추나 딸기 등 거의 모든 작물에서 발생하는 점박이 응애와 차응애의 천적은 칠레 1위 응애인데요. 전문가들은 10 아래 규모의 딸기하우스에서 발생하는 점박이 응애를 방지하려면 이 칠레 1위 응애 6,000마리를 3-4번 정도 풀어놓으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국내 천적 산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건 1995년 친환경 농업의 붐과 함께 농촌진흥청에 천적연구실이 설치되면서부터인데요. 2005년 정부 지원 사업까지 더해지면서 성장했고
또 2010년엔 천적 곤충을 생산 수입하는 업체가 10여 개에 이를 정도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당시에는 2013년 무렵이면 국내 천적 활용 면적이 2만 헥타르까지 늘어날 거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왔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국내 천적 산업, 현재는 어떨까요? 현실은 안타깝게도 바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천적을 활용한 작물의 재배 면적은 2010년 2,500헥타르에서 2017년 425헥타르로 무려 5분의 1 수준까지 줄었고 현재 활용되는 대부분의 천적 곤충도 외국에서 들여오는 실정입니다. 천적 산업이 이처럼 위축된 데에는 2010년 한 천적 곤충 생산 기업이 농업 보조금을 불법으로 가로챈 사건이 발생하면서 천적 산업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이후 국내 천적 산업은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5개 업체가 천적 곤충을 생산 판매하고 있지만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최근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천적 농법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농약 등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가 높아진 데 대응할 수 있는 최적화된 농법 가운데 하나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 국내 천적 농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